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 전남 신안 인근 돌섬에 저초된 대형 여객선의 탑승객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전담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전화 연결로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 이번 사건을 보면요. 해경이 당초 알려졌던 발생 시각, 여기보다 조금 이른 시간을 통해서 신고를 접수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네. 항로랑은 약간 벗어나 있다는 거죠? 어디입니까? 네, 이번 사고는 신안군 장산명 족도에 자초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족도의 돌섬에 배가 이제 사실은 위에 얹어 있는 상태로 충돌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이 족도는 장산도 남방의 무인도인데요. 이 사고가 난 해상은 장산도와 족도 등 여러 무인도 사이 좁은 해역입니다. 남쪽에는 족도를 포함해서 작은 바위섬과 암초가 다소 분포해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항로를 이탈해서 족도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해당 선박은 대형 카페리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의 적재 상태나 탑승객 구성, 또 인원 어땠습니까? 네, 퀸제 누비아 2호는 시월드 고속 퀘리가 운항하는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14.5m의 대형 카페리호입니다. 그래서 최대 여객 정원은 1,010명, 적재 용량은 3,552톤이고요. 당시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그래서 총 267명이 탑승해 있었고요. 승객 외에도 차량이 실릴 수 있는 대형 카페리호였는데 사고 당시에는 차량 118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취역했고요. 2024년 2월 말부터 목포 제주 항로를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객선이 왜 자초한 건지 현재까지 파악된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 당시 파도는 거세지 않았고요. 물결도 잔잔했습니다. 사고 전까지 운항도 정상적이었다라고 승객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현재로서는 자초 원인이 뒤늦은 방향 전환 등에 의한 운항 과실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일단 배가 변침,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뒤늦게 해서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이 이제 확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사고 발생 지점인 이제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그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굉장히 빼곡한 협수로에 속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수로라는 곳은 이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통상 선박이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해서 운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퀸제 누비아 2호 같은 경우는 자동 항법 장치도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관제 장치, 그러니까 선박 교통 관제 센터 VTS를 통해서도 관제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섬들이 빽빽하게 있고 또 조수간만의 차가 또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 항법 장치를 운영하지 않고서 이렇게 운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경에서 밝히기로 또 이제 항로 변경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 제가 봐도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 항법 장치를 운항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협수로에서 바로 이제 배의 변침을 굉장히, 그러니까 방향 전환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항에 과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제 선장 또는 항해사에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선장과 항해사에 음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네. 사고 당시에 이제 파도 높이도 약 0.5m로 잔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 음주에 의한 사고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파고가 높아서 여기에 이제 항해 환경의 어떤 문제점으로 발생한 사고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결국은 이제 그 선장이나 항해사가 이제 방향 전환을 늦게 한 그 과실이 좀 중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변침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번 사고 해역에서 변침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여기 집 장산도 인근의 뭐 진도와 해남과 인접한 뭐 신안의 비연륙 도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장산도 인근 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결국은 되게 굉장히 촘촘하게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항해 이제 그를 할 때 있어서 자동 항법 장치를 보지 않고, 물론 이제 감안을 하지만 자동 항법 장치를 기본으로
해서 운항하지는 않고요. 또 이런 변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선장이나 항해사의 어떤 그 주의에 의한 그런 운항을 통해서 결국 이 지역을 이제 벗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장산도 족도가 있는 이런 여러 무인도 사이 좁은 해역은 작은 바이선과 암초가 다수 분포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장산도 남쪽으로 휘어들어오는 그 항로 인근에 이제 만조와 간조 때 수면 위아래로 드러나는 암초나 바이섬의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하나인 족도 위에 지금 선수 부분이 얽힌 형태로 지금 충돌을 했다, 좌초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운항의 실수, 그다음에 운항의 가실, 그러니까 그 운항을 하는 그런 선장이나 항해사의 과실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네, 이 선박이 변침을 늦게 했는지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뭐 항해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항해 기록은 확인을 할 것이고요. 네. 해당 여객선에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와 자동 조타 장치, 또 음향 측심기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항로 이탈은 아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로 봤을 때도 예를 들어 항공기를 봤을 때 항공기 같은 경우도 자동 운항 장치가 있듯이 이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대형 페리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인 부분의 결함이라든지 또는 관제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결국은 그 운항 기록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항로 변경 시기를 놓치지 않았을까, 결국은 선장이나 항해사의 과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금 추후에 지금 배를 인양한 이후에 항해 기록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런 그 과실의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승객 전원 구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초기 구조 대응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해라라고 했고, 뭐 국무총리와 해양부 장관 또 해수부 장관 뭐까지도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조하라라고 주문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전남지사 같은 경우도 현장을 찾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사고 조치는 그런 재난 컨트롤 타워가 모두 이제 가동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경에서도 즉시 지금 일단은 그 구조를 진행을 해서 결국은 현장에 지금 뭐 해경 경비함정 17척, 연안 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그리고 서해 특수구조대 등을 구조에 동원해서 지금 이런 그 해경의 경비정이 급파돼서 승객 안전을 확보했고, 사고 발생 3시간 10분 만인 오후 11시 27분께 그 함정과 연안 구조정 등을 이용해 구조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그 구조가 이루어졌고, 또 구조할 때도 일단은 그 어린아이라든지 또는 노인 또 여성을 우선으로 해서 일단 취약자들을 먼저 그런 구조를 했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속 나머지 인원들까지, 마지막 인원들까지 이제 구조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구조 절차는 사실 굉장히 적절했고요. 또 사고 수습 체계도 적절히 잘 가동이 되었다. 재난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빨리 가동됐고 또 안전하게 구조를 완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거기 이제 승객들의 일부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배가 섬에 이제 얹혀 있는데 승객들이 뱃머리에 모여 있는 동안에도 선내 방송은 한참 후에야 나왔다. 뭐 우왕좌왕하는 상황인데도 모여서 기다리라는 방송이 전부였다라고 뭐 이런 그 증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페리 내에서 이런 어떤 그 대피 조치가 즉각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절차대로 이루어지는지, 이게 매뉴얼에 준해서 결국은 이 절차가 바로 진행됐는지, 이런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남은 경찰 조사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서해 쪽이 족도 인근 지역은 사실은 섬들과 또 간조 만조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동 항법 장치로도 일단은 그 운항을 하다가도 이제
수동으로 운항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장이나 항해사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론 VTS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관제 시스템이 다시 또 좀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재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지금 그 족도 인근의 서해바다 항로에 대한 다시 좀 재점검을 통해서 이제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이런 대형 페리를 운영하는 또 선장이나 항해사들에 대해서 이런 선박 승무원에 대해서 안전 운항 그런 규정 또는 그 교육 또 지침 이런 것들을 좀 재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일단 가동해야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이제 수상 안전사고, 해상 안전사고가 사실은 좀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방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 방심하는 시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하고 전수 좀 조사를 해서 다시 좀 재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20일 새벽 카이로 공항에 착륙해 이집트 측 인사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 첫날 휴식을 취한 뒤 이튿날에는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오찬을 진행하고요.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의 중동 부상도 밝힐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에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100년 동행을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등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인사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아부다비로 날아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저와 한국 정부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 공동 번영을 위한 양국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방위산업, 그리고 문화와 음식으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 등 한 UAE 공동선언에 담은 내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00년 동행을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방향을 제시한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화답했습니다. 양국은 지속적인 에너지, 인프라, 국방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훈풍을 발판 삼아 새로운 오일머니를 잡을 기회가 더 활짝 열리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 격려한 걸 끝으로 2박 3일 동안 이어진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났는데 우리 아크 부대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매우 많이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중동 순방국인 이집트에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 내부가 혼란을 겪는 가운데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진우 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 소속 법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항명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법여권 법사위원들이 공지도 예고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올렸던 박재혁 수원지검장 등이 대상입니다. 법사위원들은 이들 요구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법이 명백히 금지한 집단 행위, 즉 항명이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하여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입니다. 법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찰 역시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항명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만약 이런 집단 항명을 용인해 준다면 앞으로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위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이유를 묻는 정당한 요구를 입틀막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항명이라면 대체 어떤 명령을 위반한 건지, 항소 포기를 명령했다는 건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당한 검사 징계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좌시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 하는 말.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엔 불필요한 잡음을 자제하려는 분위기 속에 이뤄진 돌출 행동을 두고 그 배경과 파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거품 우려의 중심에 선 엔비디아가 3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수윤 특파원, 엔비디아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엔비디아가 3분기 8월에서 10월에 570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3조 4천억 원의 매출, 1.3달러의 주당 순이익, EPS의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시장조사 업체인 L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549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EPS도 전망치 1.25달러보다 높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쏟아졌던 대규모 제휴와 신규 계약만 고려해도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이 컸던 만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해 일찌감치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0.1%,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3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59%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은 최근 AI 거품론과 AI 칩 감가상각 논란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시기에 공개됐습니다. 다만 이번엔 3분기 실적과 4분기 내년 실적보다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감가상각 방식이 더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AI 칩의 실제 가용 연한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AI 칩의 감가상각은 고가의 AI 장비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계상 비용으로 나뉘어져 인식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AI용 GPU를 사면 그 장비 가격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장비가 쓰이는 예상 기간인 내용 연수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AI 칩의 실제 수명이 예상보다 짧거나 길면 이 관련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이익, 나아가 주가와 대출 금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 엔비디아 AI 칩의 내용 연수를 한 5, 6년으로 잡고 있지만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하이퍼스케일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AI 컴퓨팅 장비의 내용 연수를 2년에서 6년으로 제시했는데 실제 2, 3년에 불과하다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은 모두 뒤집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아가 AI 산업이 지금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번질 수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Many are questioning at this point in time, how much longer can the AI infrastructure spend continue? They're questioning the excessive valuations of some of these tech companie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AI revolution. 네,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 여기에도 관심이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고용 위축과 물가 상승에 따른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놓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내분이 극심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던 10월 FOMC 회의 당시에도 연준 관계자들은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10월 FOMC 회의록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꽤 오랫동안 목표치를 상회해왔고 목표치 2%로 복귀할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는 인플레이션이 또 다른 위원들은 실업률이 치솟을 것이라고 봤지만 12월 FOMC 회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록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지난 회의 당시 금리 인하를 지지했지만 일부는 동결을 지지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었고 몇몇은 인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블룸버그 TV는 회의록은 연준조차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고 상당히 의견이 분열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 그리고 엔비디아가 사우디 인공지능 인프라와 슈퍼컴퓨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 첨단 기업들이 중동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 직접 합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미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 X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두 최고 경영자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원하는 AI 기업 휴메인과 협력해 사우디에 5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e're doing XAI and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re doing a Humane 500 megawatts, starting with 50 megawatts phase 1. 황 CEO는 매출이 약 0빌리언 달러 수준의 신생 기업이 일론 머스크의 데이터 센터를 짓게 돼 출발부터 차트를 벗어나게 됐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파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휴메인과 함께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슈퍼컴퓨터 구축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AI의 미래를 설명하며 과거 컴퓨팅은 검색 기반이었지만 앞으로는 고유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Based on the context, based on the circumstance, based on who you are, based on the problem you asked, based on your prompt, it will generate unique content for you.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사우디가 미국의 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AI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We ask about the AI and the chips. Saudi Arabia have a huge demand of the huge need of computing power. 미국과 사우디의 이번 협업은 새로운 시장으로서 중동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미국 기술 기업들과 중동 지역 AI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사우디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투자를 넘어 중동 AI 생태계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거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식 장기 투자 소액주주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금지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잠시 전에 올해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는데 인공지능 거품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엔비디아 실적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 성적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라는 시장의 의견은 계속 있었습니다. 뭐 젠슨 황 CEO도 업권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업력이라든지 이런 상황 괜찮다는 이야기를 계속했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미리 반응하는 오늘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등 주가 오르는 현상들이 이미 발견이 됐는데 예측대로 지금 3분기 매출이 570.1억 달러죠. 원래 그 예상하는 수치는 한 55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상회하면서 결국은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그러니까 기대보다 많이 나온 매출 서프라이즈를 이뤘다. 영업이익 차원에서도 EPS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수익 지표 같은 것들도 예측보다 높게 나온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매출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까지 엔비디아 매출 혹은 매출이 얼마나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느냐가 AI 산업이 잘 발전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척도라고 여겨졌거든요. 결국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이, 엔비디아가 주로 공급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어떤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가 결국은 AI 산업을 이끄는 주도 세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엔비디아 매출이 잘 나온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AI 생태계가 확장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로 가면서 결국 엔비디아가 실적보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얼마나 실적을 잘 내느냐가 시장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데이터 센터 수요 자체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랑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따로 봐야 된다는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엔비디아의 수요처가 예전에는 기업들이었으면 둘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지금 국가 단위로 사거든요.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우리나라 역시 뭐 국가 단위로 엔비디아 칩을 받으려고 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가 국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논리, 그리고 엔비디아가 결국은 흔히 말하는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에 안 팔더라도 엔비디아 자체는 이제 흔히 말해서 그런 국가 단위로 팔 수 있는 역량들이 충분히 있고, 이제 국가 단위에서 넘어가면은 다른 나라의 어떤 개별 기업들까지 쭉 넘어가는 이런 시퀀스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 수요 자체는 굉장히 견고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아까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많이 샀는데 이것이 과연 수익이 날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샀는데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퍼포먼스, 그냥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때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가 같이 늘어날 때는 어떻게 보자라면 엔비디아의 매출액 성장이 빅테크의 어떤 AI 수요와 맞물리면서 결국 인프라 확장을 이뤘는데,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국가 단위로 팔 수도 있고 해외도 팔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반면에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많이 샀기 때문에 이미 많이 산 걸 가지고 성과를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인프라 기업 같은,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이제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서비스 기업인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 봐서 성과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오면은 이미 엔비디아는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겠지만 엔비디아 상품을 사서 활용한 기업들이 이걸로 돈을 대체 어떻게 벌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AI 버블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다, 이것만으로 거품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엔비디아 거품론 혹은 AI 거품론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칩을 공급하면서 칩을 사는 쪽에 돈을 대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금융이랑 상품 판매를 같이 하면서
자전거래, 일종의 자전거래죠. 자기 물건을 파면서 자기가 빚을 내주는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좀 어떠한 엔비디아 GPU 수요 같은 것들이 과장되지 않았느냐는 게 하나가 있었고,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산 기업들이 이제 꽤나 많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것들이 과연 실적으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AI 서비스라는 것이 데이터 센터만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 센터가 결국 AI 서비스, 그다음 흔히 말해서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려 그러면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 응용 업체라든지 서비스 업체들이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점차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AI 시작 초기 단계였다면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많이 늘렸고 많이 늘렸다는 얘기는 이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이런 양상들. 그리고 과잉 공급에 대한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자전거를 통해서 공급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기업들이 성과가 좋으면은 또 빚을 다 갚고 잘 되는 거거든요. 또 수요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들로 좀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에서 빌린 빚에 대한 우려. 빅테크는 이미 많이 투자한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을 불식시켜야 할 때가 왔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61% 하락한 3,900선대에서 장을 마감했는데 지수가 급락하면서 공포지수 V코스피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이틀 우리 코스피가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자라면 일단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한번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따라붙으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는데 최근의 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다. 하루는 미국에 좋은 뉴스가 나면 올랐다가 또 다른 날은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면 떨어지는 이런 양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자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죠. 매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이 꽤나 큰 수익을 받기 때문에 11월 이제 연말 정산 시즌에 맞아서 11월쯤 이제 투자를 정리하는 이런 시점들이 오면서 외국인들이 점차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변동성장에서 쉽사리 어마어마한 지출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폭 자체가 사실 이제 AI 거품론이라든지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주가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씩 변하는 게 지금 너무 흔한 일이라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지수가 1% 이상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 좀 불안해 보이기는 하죠. 과거와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장 시작 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자, 우리 시장이 흔들리면서 정부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에 관한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주식을 통해서 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식 가격 상승을 통해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양도소득이라고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없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에 관한 세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보자라고 하면은 분리과세 혹은 비과세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배당 소득이 많아지면은 이 배당 소득이 금융종합소득으로 가면서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산과세인 거네요. 합산과세죠. 합산과세가 된다는 거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배당에 대한 세율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과세를 한다든지 아예 5%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배당 소득에 대한 어떠한 부담을 낮춰주고 주식을 오래 보유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또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공제 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불이백의 한 40%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결국은 세액을 낮춰주고 투자 인센티브를 더 주는 제도를 이렇게 갖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배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득세로 넘어간 부담스러운 상황들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기업들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구상하는 것 같고 세액공제 같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래 이렇게 보유하다 보면은 또 이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사실 왔다 갔다 하면, 매매가 왔다 갔다 하면은 흔히 말해서 변동성 장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순환장이라고 그러죠. 박스피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를 때 한계가 있고 내릴 때 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이클을 그리면서 하는 장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막고 주식 투자에는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이런 정책들이 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부 범위와 재원이나 또 적용 시점 같은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식 말고 국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일 갈등 이야기 해볼 텐데 다카이치 총리의 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 중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만에 대한 이슈는 사실 에이펙에서 미국이 안 다룰 정도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해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왜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느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권을 잡을 때 좀 우익 쪽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우익 쪽을 의식하는, 일본 우익 쪽을 의식하는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게 사실 미국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더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 굉장히 심한 발언도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함부로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할 정도로 외교 언사라고 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중국 같은 데서 중국 여행사들이 이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갈 비행기 예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돌려주겠다, 혹은 다른 항공사로 이전시켜주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 어떤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막고 있고요. 실제로 공무원들 역시 회의를 중단해버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가서 회의하는 것 자체를 지금 잠시 중단했다라고 할 정도로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물 수입 중지 조치 같은 것들은 이러한 전반적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미국도 안 건드린 이런 대만 이슈에 대해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자위대를 보내겠다라는 얘기는 군사적으로 개입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서 개입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관계라든지 흔히 말하는 정치관계, 외교관계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냉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이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결국 이게 장기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도 사실 일본이라든지 미국, 그러니까 중국이 서로 관광객들을 안 보내고 이러한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의 센카쿠 사태,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지역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점유권 같은 것들 요구하면서 이런 발생했다라고,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관광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적으로 싸울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일본 역시 설정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계속 어떻게 보자면 미국과의 관계도 계속하고 있었지만 중국과의 관계 역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쪽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태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 같이 연합하는 이런 전략 선상에서 일본이 좀 바꿔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인 이슈가 생각보다 지속될 수 있고, 이런 특히나 대만 발언 같은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히토류 수출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중국에서 혹시나 히토류 수출 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어떨까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히토류 수출이 안 되면은 철강이라든지 모든 산업이 다 안 돼버리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히토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한일령을 내리면서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히토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히토류까지 중국이 통제하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 일본과 중국의 마찰 속에 또 우리가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한령 같은 것들 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이번 한국과 중국의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한한령을 직접적으로 완화한 조치가 나오지도 않을까 할 정도로 관계 같은 것도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제재 같은 것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일본에 관련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든지 그렇겠죠. 하는 예. 이러한 관계들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일본이 너무 지나치게 나오면은 한국과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또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경제적으로 혜택을 본다든지 우리나라 제품들이 판매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러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국이 이 히토류 제재 카드를 마구 쓰기 시작한다라는 이슈가 되면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항시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 어떤 관계가 급냉된다라고 하면은 늘상 이 카드를 들 수 있다는 염려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예. 중국이 히토류 통제 카드를 든다고 하면은 한국에 있어서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혹시나 일본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불합리하다고 생각, 불합리하다기보다는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걸 수가 있거든요. 일부가 걸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중국이 일본을 타겟팅하는 정책이지만 이 타겟팅하는 정책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해서도 약간 일부 통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라서 좀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나섭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서울과 인천, 강원, 세종, 충북 지역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과 다음 달 4일, 5일에도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대회의는 저임금 구조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시아 캐스터. 네, 김시아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꽤 추웠는데 그래도 오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6도로 이틀 만에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덜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다소 웃돌면서 활동하기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 또 예년보다는 4도가량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떤가요? 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 또 충북 북부에는 오후까지 약한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아서 낮은 지역에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는 만큼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현재 지역별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3.6도, 광주 4.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 15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휴일까지는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비가 내린 뒤 다시 기온이 내림세 보이겠고요. 충남과 호남, 제주도는 화요일 오전까지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 만큼 대형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어제 저녁 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한 전남 신안 해상에서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늘 오후부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 수 있는 만큼 해상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네, 11월 20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